하루의 경제 주식 마무리 경주마, 오늘도 저희 경주마와 함께 하시죠. 시장이 금리 인하에만 관심을 가졌지 정작 연준이 국채를 매도하며 양적 긴축을 계속하고 있다는 점은 간과하고 있다. 미국의 한 시장 조사 업체가 이런 보고서를 내놨죠. 미 정부가 과도한 부채 이자 부담 탓에 지금 국채를 더 찍어내야 하는 상황이고 연준까지 국채 매도를 하고 있으니 시장 금리가 더 치솟는다라는 겁니다. 지난해 우리를 괴롭혔던 이 유동성 리스크 재현되는 게 아닌가 공포감이 시장을 지배한 하루였습니다. 충격이 컸던 오늘 시장 세 분의 전문가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죠. 세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프레스티지 경영전략연구소 반종민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시고요. 네, 저 없을 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저 없을 때는 한번 나오셨던 걸로 아는데.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정책 쪽을 특히 좀 많이 보신다면서요? 정책 쪽에 이제 좀 포커스를 많이 두고 있는데 약간 좀 모자란 부분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래도 좀 최선을 다해서 해볼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반기문 총장님하고는 뭐가 가족이십니까? 예, 일단은 그 가문은 다 똑같은 가문이다 보니까 한 개밖에 없죠, 그 반 씨는. 네, 그렇습니다. 네. 잘은 모르신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고 했던가요? 이 금리 인하 기대가 너무 좀 과했다 이런 평가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뭐 금리 인하라든지 하는 부분도 양날의 검일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시장 안에서 이걸 좋게 본다 나쁘게 본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리스크 자체는 무조건 상존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도 일단 필요해 보이고요. 사실은 지금은 금리 인하 부분이 조금 늦춰질 수도 있다, 혹은 이제 그 부분이 시장에서 예상했던 만큼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들이 일단 있는데, 사실은 금리 인하를 한다는 것 자체가 경기가 조금 위축된다라는 부분에 또 표상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뉴스에 여러분들이 일단 관심을 가지시기보다는 시장의 행태 자체가 어떤 식으로 이 금리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오늘은 시장이 좀 많이 하락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많이 오르면 조금 조정받는 거에 너무 놀랄 필요는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뭐 낙폭이 적지 않았고 삼성전자는 8만전자 실패를 했고요. 2차 전지 대형주들도 보니까 낙폭이 상당한 것 같더라고요. 오늘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 이 두 섹터의 경우에는 그렇게 크게 걱정은 하진 않는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일시적으로 좀 쉬어간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체적으로 뭐 미국에서는 뭐 올해 뭐 금리 3번 정도 인하에 대한 그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뭐 다른 쪽에서는 또 6번 인하도 얘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어쨌든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겠고, 지금 뭐 밤사이에 뭐 얘기가 나온 것 중에 뭐 애플 관련된 내용들도 나와주기는 했지만은 그거보다도 지금은 그 월가 쪽에서는 너무 이제 그 과매수 구간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네. 물론 이제 최근에 많이 올랐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당연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국내 증시 역시 이제 코스피와 코스닥의 경우에도 지난달 에 비해 굉장히 좀 많이 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을 봤을 때 일시적으로는 좀 숨고르기가 아닌가라고 판단하고 있고, 여기서 뭐 추가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오히려 좀 기회를 삼아서 좀 접근을 해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지금 보고 있는 것이 그 정책적인 내용들이 나오면은 일단 지금은 그 저출산 관련된 내용들도 나와주면서 슈팅이 나온 만큼 지금은 추후에 정책적인 내용들이 나왔을 때도 일시적으로 주가에 반영될 수 있다는 점을 포인트로 잡고 접근을 해보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립니다. 예, 오늘 뭐 개인분들 매수세가 엄청났던 것 같아요. 1조 원 넘게 순매수를 기록을 했는데 뭐 잘한 판단일지도 좀 궁금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예, 뭐 미래의 큰 그림을 보고 스마트하게 저점 분할 매수하신 개인 투자분들은 이제 중장기적으로 좋은 결과가 도출될 것으로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수출 대국이고요. 수출 핵심 품목은 바로 이제 반도체입니다. 특히 메모리 반도체 최강국으로서 포지셔닝을 완벽하게 한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D램 고정 거래 가격이 작년 10월, 11월, 12월 3개월 연속 상승을 했고, 올해 1분기 D램 고정 거래 가격 최소 10% 이상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1분기 수출 경기, 수출 환경 저는 양호하다고 보고 있고, 특히 내년 FOMC 올해 3월 FOMC 회의를 통해서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반도체 업황 좋고 3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맞물리면서 시장이 급락할 가능성은 저는 제한적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주가가 좀 지수가 많이 오르면서 템포 조절을 해야 될 시점이 왔어요. 근데 때마침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좀 급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주 투자 심리가 약간 좀 스텝이 꼬이면서
뭐 오늘은 변동성이 좀 확대됐지만 여기서 조금만 더 밀리면은 스마트한 저가 매수세가 저는 유입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시나리오별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연준이 만약에 3월달에 금리 인하를 안 할 경우에는 이제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고요. 그리고 디램 고정거래 가격이 올해 1분기 때는 10% 이상 상승할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2분기 때는 마이크론 그리고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가동률을 올리면서 상승폭이 2분기 때는 좀 둔화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우려 때문에 반도체주에 대한 어떤 차익실현 매물이 1분기 말 정도에 이제 발생이 된다면은 주가 변동성 확대되지만 주가 변동성이 확대돼서 리스크가 이제 커지는 거는 이제 1월 달에 걱정할 게 아니고요. 한 3월 정도, 3월 초부터 걱정을 하시는 게 현재 시점에서는 맞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도 좀 희망을 주는 말씀들을 주셨는데 미 정부 부채가 지금 심각한 수준이다라고 또 하잖아요. 석 달 만에 34조 달러로 1조 달러가 석 달 만에 불어났다. 늘어나는 국채 발행량을 뭐 감당할 수 있겠느냐 이런 리스크가 뭐 여전히 좀 존재하고 정부 측은 뭐 미국 정부는 문제 없다라고 하고요. 신용 평가사들은 문제가 있다고 보니까 또 신용 등급을 좀 하향 조정하는 이런 검토를 하고 있는 건데 이런 뭐 여러 이유들 때문에 새해 들어서 지금 미 국채 금리가 다시 솟구쳤습니다. 시장 금리가 생각보다 안 떨어진다. 이게 뭐 IT 성장주들 이런 쪽으로 좀 주가를 좀 끌어내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게 아닌가? 어떻게 보십니까? 작년부터 시작해서 이 얘기는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어떻게 네. 보면 미국의 국채 금리 자체가 이제 하락을 할 때는 특별하게 얘기가 안 나오다가 조금이라도 이제 반등을 하게 되면 잘해보고 노린가 수특공 보고 노린다고 일단은 뭐 그러면은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계속 신재생이라든지 하는 쪽으로 계속 드라이브를 걸고 있고 이 드라이브 거는 부분에서는 돈이 필요하고 돈 쓰는 부분은 사실 이제 미국은 돈을 만들려면 국채를 찍어야 되고 근데 국채를 찍어놓은 국채를 누가 사줄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우려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항상 이 얘기들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은 일단 드는데 네. 최근 들어서 미국 국채 금리 자체가 굉장히 좀 많이 하락했죠.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많이 하락을 했는데 만약에 하락을 했던 부분에서 이 정도 반등 자체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수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물론 이제 저는 오늘 좀 묘한 생각을 한번 했는데 네. 오늘 사실 이제 반도체 관련된 종목이 좀 빠졌던 가장 주된 이유를 보면 미국에서 다시금 고강도의 중국으로 들어가는 반도체 장비에 대해서 규제를 하기 시작을 했잖아요. 네. 최근에 좀 조용하다가 이게 규제가 나오기 시작하는 시점하고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튀는 시점이 묘하게 비슷했죠. 맞물리긴 했죠. 예전에 우리가 그런 얘기를 이거는 이제 우리끼리의 음모론 비슷할 수 있습니다만 네. 예전에 미국하고 중국의 정상회담이 끝나고 난 다음에 원래 특별한 얘기가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때 묘하게도 중국 쪽으로 장비를 수출해서 주가가 이게 한번 이제 미국에 이제 걸려서 주가가 한번 많이 빠졌던 서프라임 머티리얼즈 주가가 그 다음날 바로 회복하는 그런 이상한 모습도 한번 있었고 그리고 미중 정상회담이 만나고 난 다음에 바로 미국의 국채 수익률이 그때부터 하락을 했거든요. 네. 그러고 난 다음에 오늘의 흐름을 보면 다시금 미국은 중국을 쬐고 중국을 쬐는 그 시점에서 국채 수익률이 좀 튀는 모습이라서 여기 같이 움직이는 게 아닌가. 좀 뒤로 좀 뭔가 움직임이 좀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좀 하게 되는데 개인적으로는 지금 나오고 있는 리스크 자체는 이전에도 계속해서 시장에서 얘기를 했던 리스크이기 때문에 저는 크게 뭐 의미 자체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게 하루 정도 미국 국채 수익률 자체가 튀었다라고 해서 추세적으로 그냥 추세가 전환되었다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꼭 오늘 삼성전자 주가가 오늘 3% 이상 하락을 했다라고 해서 네. 삼성전자 주가가 그냥 하락으로 흐름이 바뀌었다라고 볼 수 없는 거하고 마찬가지로 조금 더 추이를 살펴보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하루 움직임에 너무 놀라지 마시고 우리한테 중요한 것은 중꺾 꺾이지 않는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흐름 여기 중요한 거니까 내일부터 흐름 조금 더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꺾크? 예. 발음도 참 어렵습니다. 예. 중꺾크. 뭐 일시적일 것이다라는 말씀들을 세 분 다 공히 주고 계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우리가 주목하는 이유는 1월의 첫 5거래일이 뭐 이후의 증시 전반을 좌우한다 뭐 이런 말씀들을 많은 분들이 좀 하고 계셔서 아마도 뭐 당장은 아니더라도 2월 전후에서 기업들의 실적이 좀 이렇게 많이 나오면서 지금의 이런 우려들, 뭐 고금리의 여파들 이런 것들이 조금씩 드러나지 않을까에 대한 걱정들을 하시는 것 같거든요. 타격이 뭐 그쯤 돼서 실적 발표로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그런 시기 되면은 2월달에 올라가는 종목들이 많이 바뀌겠죠. 무슨 얘기냐면 사실 이제 2024년도 실적을 보고 투자를 하려고 그래도 최소한 1차 분기의 실적은 나와줘야
그 실적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이제 알게 될 거고 올해는 대선이라든지 여러 부분의 변수들이 또 많죠. 금리도 역시 마찬가지고. 네. 그럴 때 보통 시장에서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은 자 그러면 이제 실적에 조금 더 초점을 둬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될 건데 실적이 좋은 종목군들 실적이 2023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실적이 턴을 하고 있는 종목군들을 보면 우리가 그토록 보지 않던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군들은 실적이 다 올라오고 있거든요. 네. 도대체 카지노는 언제 오르냐 도대체 항공은 언제 오르냐 사람들 보니까 뭐 공항에서 많이 떠나는 것 같은데 얘들은 왜 안 오르냐라고 하는 이 실적 관련된 종목군들은 사실은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계속 안 올랐거든요. 네. 향후에 기대감이 있는 2차 전지가 되었던 아직까지 턴하지도 않았던 랜드 프레시 메모리가 이제 턴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반도체가 먼저 오르든 하는 그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2월 부분이 이제 고금리라든지 하는 부분 때문에 시장이 갑자기 실적으로 보는 그러한 시장이 된다면 시장 안에서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도 많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흐름 자체를 시각 자체를 바꾸시면은 그냥 쉽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두시고 전략을 짜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예. 요 질문을 드렸던 이유가 당장 어젯밤에 애플 같은 경우가 갑자기 또 중국 매출이 줄어든다 뭐 이런 이슈 때문에 급락을 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애플에 대해서도 뭐 내용들이 나와주고 있는 게 뭐 결국은 그 기존에 뭐 비중 축소에 대한 의견이 나와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네네. 그러면서 이제 애플이 3% 이상 빠졌는데 뭐 중국 쪽에 잘 안 팔린다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근데 처음에 이 분야에서 그 효과가 그 맨 처음에 신작이 나왔을 때 신품이 나왔을 때도 이 얘기에 대해서는 일부 좀 어느 정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애플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판매가 시작했을 때 중국의 화웨이 관련된 그 스마트폰과 같이 좀 연계되면서 비교를 했었고 그 당시 때 이제 중국의 그 SNS를 통해서 얘기를 봤을 때는 화웨이와 중국이 아이폰과 관련된 비교를 했을 때 화웨이가 좀 더 우수하다고 얘기가 나왔던 걸로 압니다. 근데 네. 그거는 그거고요. 실제적으로 판매는 전체적인 부분들은 정확하게 아직까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결국은 초반에는 뭐 중국에서 잘 안 팔렸네 하다가 또 중국에서 잘 팔렸네라는 얘기가 나왔고 이번에 또 안 팔렸다는 얘기가 나왔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명확하게 수치가 어떻게 잡혀 있는지를 좀 제대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광군제 때 제가 알기로는 그 아이폰 관련된 부분들이 좀 많이 팔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렇다 보니까 지금 이 애플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오히려 지금 주가가 떨어진 부분에 대해서 관련된 종목들을 다시 좀 체크하면서 보셔도 나쁘진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LG 이노텍이 어떻게 될 것이냐가 굉장히 관심인데 이게 좀 장기간 이 하락이 지속될 만한 요인이라고 보시는지. 이미 LG에너텍은 애플 아이폰 수요 부진 리스크를 현재 주가에 반영을 너무 과하게 시켰어요. 그래서 악재가 선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바닥권에서 에너지를 충분히 모은 다음에 결국에는 이제 상승할 것으로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세상에서 가장 하지 말아야 될 걱정 중에 하나가 이제 탑스타에 대한 걱정, 두 번째가 애플에 대한 걱정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예. 자, 애플은 아이폰을 잘 만들고 아이폰을 매년 하반기 때 신규 아이폰을 출시해서 글로벌 시장을 공략하고 있죠. 그리고 네. 앱스토어라는 엄청난 플랫폼을 통해서 엄청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조만간 이제 공간 컴퓨팅 디바이스로 분류되고 있는 비전 프로 출시를 통해서 또 다른 혁신을 이뤄낼 것 같습니다. 뭐 메타가 기존에 출시한 그런 가상현실 디바이스랑은 레벨이 다른 어떤 혁신적인 제품을 출시할 수 있고, 그리고 OLED가 탑재된 그 태블릿 PC, 아이패드 출시를 통한 또 수요를 또 이제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 하반기에 출시될 아이폰 신규 모델에는 아주 획기적이고 고도화된 생성형 AI가 이제 탑재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애플은 항상 위기를 극복했어요. 그러니까 기술 혁신을 통해서 수요를 창출하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자율주행 전기차 애플카 관련 모멘텀도 이제 부각이 될 수 있는 그런 기업이고, 그리고 AI 시대를 대비함에 있어서 자체적으로 인공지능 반도체 개발을 통해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도 있는 그런 기업인데, 이 애플에 대한 걱정을 너무 시장에서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애플과 가장 친하게 지내고 있는 기업은 LG노텍이죠. 카메라 모듈 분야에서는 LG노텍이고, 디스플레이 쪽에서는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 OLED 밸류체인 안에서 이제 맹활약을 할 수 있는 기업이 뭐 구동칩을 만드는 뭐 LX 세미콘 같은 기업이 있고, 또 OLED 패널 안에 들어가는
FPCB 등을 이제 생산하고 있는 BH 같은 기업도 애플 생태계 안에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 기업인데 애플 공급망 안에 포함되어 있는 기업들 지금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애플의 그 중장기적인 주가 흐름은 무상향이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애플 주가의 위치와 애플 관련된 주가의 위치를 비교해 봤을 때 LG노텍은 괴리가 너무 많이 벌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LG노텍이나 BH 같은 기업들은 가까이 두고 관찰하기에도 아까운 종목이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근데 네. 뭐 당장 사자마자 막 수익이 나는 그런 종목들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실 분들은 애플 관련주 관심 갖지 마시고요. 좀 중장기적인 안목으로 투자의 관점으로 접근하실 분들은 애플 공급망에 있는 기업들 관심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저번에 그 제가 통계 자료를 좀 보다 보니까 일단은 우리가 애플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첫 번째는 스마트폰이라고 먼저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스마트폰이 2년간 일단 2년 이상 일단 역성장을 좀 하는 모습이 보이다가 작년 하반기부터 다시금 성장 궤도로 들어서고 있는 모습이 일단 보이고 있어요. 네. 무슨 얘기냐 하면 기본적인 재고 물량 자체를 지금 거의 다 털고 있는 그런 모습도 나타나고 있고 2024년도에는 다시금 스마트폰이 약간 좀 판매량이라든지 출하량 자체가 증가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러면 당연히 애플은 수혜를 볼 수가 있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고 제가 생각할 때는 애플뿐만 아니라 모든 스마트폰 부품 관련된 종목군들을 2024년도에는 다시 봐야 된다라는 점도 일단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 중국에 이제 그 애플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좀 묘한 게 하나가 있어요. 예. 갤럭시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애플의 아이폰을 서브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근데 예. 애플의 아이폰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갤럭시를 서브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요? 왜 이 말씀을 좀 드리냐 하면은 네. 중국에서 지금 아이폰의 판매량 자체가 줄어들고 있는 게 그 사람들이 아이폰을 사기 싫어서 안 사는 게 아니고 중국 정부에서 지금 막고 있는 부분이 일정 부분이 있다 보니까 아이폰 쓰는 사람은 그냥 씁니다. 단지 그쪽 관련된 폰을 딴 데 들고 나갈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또 생각이 일단 드니까 너무 여기에 대해서 우려를 가지시면서 보시는 건 좀 아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네. 이번에 AI 관련된 부분에 실망이라든지 하는 부분이 생길 수도 있는데 사실은 애플 같은 경우에는 뭔가 소프트웨어가 바뀔 때 좀 늦게 바꿉니다. 그래도 애플 판매량은 계속해서 늘었다는 점 한 가지 기억을 하시고 한 가지 더 기억을 하실 부분은 애플이 가장 많이 팔았던 부분이 아이폰 10인가 13이에요. 네. 그 전부터는 출하량이 줄었거든요. 이유 자체는 스마트폰은 기본적으로 액세서리 역할이 있기 때문이죠. 나는 아이폰 쓰는데 이걸 보여줘야 되는데 사실 우리 코로나 때는 그걸 보여줄 수가 없죠. 집에 처박혀 죄송합니다. 집에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시작을 해서는 제가 생각할 때는 스마트폰 출하량도 늘고 여기 안에서 애플 관련된 종목군들도 괜찮을 것이다. 그러면 LG노텍하고 우리나라 스마트폰 관련된 종목 부품은 어떻게 볼 거냐라고 하는 부분은 네. 중국의 아이폰 관련된 종목군들의 최근 몇 년간의 흐름을 보면 걔들은 갔는데 우리는 못 간 거거든요. 다 그 애플의 밸류 체인에 있던 모든 종목이 못 간 건 아니기 때문에 지금부터 시작해서 스마트폰 시장이 살아난다면 LG노텍도 충분히 2024년도는 기대할 수 있겠다. 저가 매수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은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애플 걱정은 하는 게 아니다라는 말씀을 주셨고요. 패드워치에서 지금 3월 금리 인하 확률이 70% 달하고 있다. 금리 인하가 뭐 빨리 온다고 해서 호재라고 받아들이시는 분도 뭐 계십니다만 금리 인하가 빨리 온다는 건 그만큼 경기 침체가 임박했다 이런 얘기로 들리는 것도 아닌가요? 같은 의미 같은데. 뭐 비슷한 의미일 수 있겠는데 일단 지금 금리의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그 국내 증시에 많이 지금 반영이 되고 있다 보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당장 우려할 것은 아니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네. 추가적으로는 뭐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겠지만 지켜봐야겠지만은 지금의 현재 상황에서는 그렇게 뭐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러한 분위기를 계속 좀 즐기셨으면 하는 것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너무 크게 걱정을 해서 뭐 나중에 추후에 내려가고 난 다음에 그때 결정해야지 그러면 늦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접근을 하신다 하더라도 저는 오히려 분할매매 관점으로 보셔도 나쁘진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그 걱정은 좀 더 추후에 추후를 좀 지켜보고 그때 이제 결정해도 되지 지금 당장은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 말자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경기 침체가 뭐 온다, 연착륙이 온다, 뭐 의견들이 굉장히 분분하잖아요. 지금 의견들이 합쳐지지 않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1월에 투자를 좀 어떻게 해봐라. 이 얘기를 짚고 종목 얘기를 좀 해보죠. 원래 1월과 2월 투자는 그냥 트레이딩입니다. 투자하시는 분들은 쉬어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제 보통 1월이 되면은 2024년 1월부터는 제대로 한번 투자를 해볼까 네.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주식에서 이제 연간으로 보는 투자는 음력설 기준으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보통 이제 우리가 외국인들이라든지 기관 투자자들의 어떤 투자를 따라가는 게
개인 투자자들은 거기에 숟가락 얹는 그러한 부분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얘들이 실적 기준 그쪽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이 실적 기준으로 투자를 하려 그러면 최소한 1, 4분기 실적은 나와줘야 되는데 이게 어느 정도 이제 가시성 안에 드는 게 2월 중순 이후다 보니까 그때부터 시작해서 실적 관련된 종목군들이 투자를 하는 게 맞고요. 그때는 어떤 경우가 있냐 하면 주가가 폭락하는 종목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12월 달에 이제 증권사에서 종목들 중에서 이 종목의 실적이 굉장히 좋을 것 같다라고 일단은 종목을 넣어놨는데 1분기 실적이 어그러지면은 그 종목 폭락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은 철저하게 정책이라든지 세스라든지 아니면 JP모건 컨퍼런스라든지 하는 부분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해서 그냥 트레이딩 관점으로 본다. 투자는 2월 중순 이후에 종목을 초이스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보시기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여기에 되게 동의하는 의견이고요. 네. 지금 좀 포인트를 잡으셔야 될 게 뭐냐면 아직까지 지금 정부 정책들이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정부 정책이 나오는 시기가 대체적으로 한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제대로 된 정책이 나온 것은 첨단 로봇 산업 전략 1.0 빼고는 없거든요. 예. 근데 그 첨단 로봇 산업 전략도 작년 4월에 원래 나오기로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그게 밀렸다가 10월로 연기가 됐고 그러면서 작년 12월에 나왔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부터는 특별한 내용들이 나오진 않았는데 여기서 좀 살펴봐야 될 게 뭐냐면은 최근에 그 국가 12대 그 첨단 기술 국가 전략 기술과 관련된 내용들이 나왔거든요. 예. 근데 이 국가 그 기술에 대해서 12대인데 그 중에 지금 나온 것은 로봇 하나밖에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1월 달에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신다 한다면은 11대 나머지 11대와 관련된 그 섹터를 좀 확인을 하신 다음에 그걸 통해서 이제 이슈를 통해서 접근을 해보시는 것도 그렇게 나쁘진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걸 통해서 2월까지는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2월 달의 경우엔 3월 달의 경우에는 소외주 쪽에 중소형주 중에 이제 소형주의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좀 쉬었다가 감사 보고서가 다 완료가 되면 그때 다시 접근을 해봐도 늦진 않을 거다. 그래서 1, 2월 때는 이러한 그 정책적인 부분들을 좀 얹어서 접근을 하셔도 나쁘진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여기서 전 지금 올해 같은 경우가 굉장히 좀 당혹스러운데 네.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도 이제 10월 달, 11월 달부터는 정책 관련된 종목을 이제 뽑기 시작을 합니다. 네. 근데 가장 쉽게 뽑을 수 있는 게 뭐 아시다시피 간담회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간담회요? 그러니까 로봇이면 로봇 간담회 하면서 기업들 불러가지고 어떤 정책으로 할 건지 이런 부분을 하는데 이번에는 그게 한 개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종목을 지금 막 정책 관련된 종목군들을 뽑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다가 최근의 흐름을 보니까 미국 시장의 주도주 가는 종목군들이 우리 시장을 그냥 선도하는 그러한 부분도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전에 엔비디아가 주가가 역시 AI인데 예. AI에서 엔비디아가 주가 강세를 보일 때는 HBM, SK 하이닉스 뭐 이런 식으로 종목이 갔다면 최근에는 엔비디아가 주가가 박스에 갇혔거든요. 뭐가 튀고 있냐 하면 AMD라든지 퀄컴이 지금 오르고 있는데 요거는 차세대 어떻게 보면 AI 칩을 이제 설계한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여기에 연계됐던 게 삼성전자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주식을 갖다가 정책으로 보시는 방향을 한 가지 방향, 미국 시장에서 가는 종목군들 중에서 우리 시장에 영향이 있는 종목군들을 또 한 가지 방향. 예를 들어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미국이 중국 쪽이 죄송합니다. 반도체 장비 들어가는 부분을 딱 제어를 하다 보니까 네. 바로 SNS텍 같은 중국 쪽에 이제 관련 장비를 수출할 가능성이 높은 종목군들은 오늘 또 튀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정책의 일부분 그리고 미국과 중국 간의 어떤 정책이라든지 미국에서의 주도주 중심으로 해서 종목을 초이스하시면 좀 더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뭔가 1, 2월하고 그 이후 뭐 이렇게 좀 나누는 분위기이신 것 네. 같은데 임 대표님 예. 생각은 어떠세요? 뭐 저는 뭐 반도체주 잘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그 AI 그 시장이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퍼포먼스를 이제 확인할 수 있는 시점이 다가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갤럭시 S24를 17일 날 이제 공개하잖아요. 미국 현지 시간으로. 근데 네. 그 갤럭시 S24는 클라우드 AI하고 온 디바이스 AI가 모두 이제 지원이 되는 하이브리드 AI 폰으로서 아주 기념비적인 제품이 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사전 예약도 이제 올해 이제 이번 달에 이제 진행이 되니까 사전 예약 결과가 어떻게 도출되는지 진짜로 전작 대비 판매가 많이 일어나는지 이런 것들 챙겨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뭐 메모리건 비메모리건 대표적인 전방 산업이 이제 스마트폰이에요. 근데 과거 이제 코로나 때 많은 분들이 이제 스마트폰을 많이 구매했죠. 그래서 굳이 뭐 기술 혁신이 없는 상태에서 뭐 신제품을 살 이유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작년하고 재작년에 스마트폰이 너무 안 팔렸습니다. 이런 네. 환경 속에서 스마트폰을 전방 산업을 하고 있는 모바일 그 관련 반도체 업황이 완전히 뭐
엉망진창이 됐는데 올해는 업황이 유의미하게 턴어라운드 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어차피 교체 주기가 3년 주기로 돌아간다고 가정했을 때 AI 스마트폰이 등장을 안 하더라도 저는 스마트폰 수요가 올해 전년 대비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AI 스마트폰 시대가 이제 도래가 되면서 스마트폰 출하량이 생각보다 좀 전년 대비 증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안에 들어가는 뭐 비메모리 반도체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 그 생태계 안에 있는 기업들의 실적이 전년 대비 올해 이제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뭐 AI 서버향 뭐 메모리 수요가 증가하고 뭐 HBM 어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꼭 그렇게 아카데믹하게 반도체 공부를 안 하더라도 스마트폰만 잘 팔려도 그로 인해서 큰 돈을 벌 수 있는 기업들이 제법 있다라는 거를 좀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뭐 시장을 이기기 위해서는 그 주도 섹터를 찾아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누가 뭐라 그래도 지금까지 스코어를 봤을 때 주도 섹터는 반도체예요. 네,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 잘 챙겨 보셔야 되고 그리고 만약에 조정이 만약에 발생이 돼요. 그러니까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의 주가 조정이 만약에 촉발이 될 경우에는 오히려 저점 매수 기회가 이제 포착이 될 겁니다. 이번 달 중으로 아마 눌림목 매수 급수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뭐 이번 달에 저점이 많이 안 내려가고 바로 이제 고점을 이제 뚫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되면 2월 달에 저점 매수 기회가 포착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소부장주 중에서 월간 단위 매수 급수를 찾아내야 돼요. 그리고 뭐 스윙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할 게 아니라 네. 월간 단위 전략을 추구하면서 이제 좋은 결과를 이제 추구하는 그런 전략을 짜야 되는 시점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할 얘기가 굉장히 많으니까 세 분 다 답변을 조금씩 짧게 해주실 수 있나요? 네. 네, 알겠습니다. 짧게 좀 해주십시오. 네. 강 대표님. 네. 오늘 이 태영건설과 우선주가 모두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PF 부실이 터진 회사인데 오히려 상한가다.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까, 이거? 일단은 부실이 터져서 많이 밀린 게 일단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실제로 이제 이번에 11일 날 1차 금융채권자 협의회에서 이 기업을 어떻게 이제 결정을 할 건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얘기들이 일단 나올 수가 있는데 원래 시장에서 처음에 이 부채 규모 자체가 갚아야 되는 돈 자체가 9조 정도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일단 태영에서 얘기를 하는 부분은 2조 5천억 정도, 죄송합니다. 2조 5천억 정도 수준이라서 수준 자체가 사실은 2조 5천억도 정말 큰데 일단은 굉장히 많이 준 것처럼 일단은 보이고 있고 네. 이번에 자구안 일단 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시장 안에서는 저는 기대감이 SBS 관련된 기대감도 좀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일단 합니다. 결론은 지금 SBS는 이번에 빠진 걸로 일단은 보이고는 있는데 태영에서 이걸 갖다 넘길 수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단 뭐 금액도 좀 줄어들고 하니까 기대감 자체가 조금 다시 생긴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단지 이런 거는 우울증 걸린 사람 옆에서 뭔가 시중을 드는 거하고 조금 비슷한 느낌으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왔다 갔다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개인 투자자들이 매매하시기에는 좀 옳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물려 있는 종목들이라면은 저는 이거는 반등할 때는 무조건 빠져나오시는 게 옳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아니, 오늘 태영건설이 채권단에다가 제시한 자구안 내용을 좀 보니까 강도 높은 구조 조정하겠다, 보유 자산을 막 매각하겠다, 뭐 이런 내용들인데 이게 태영건설의 주가를 올릴 만한 요인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 내용은 그 일시적으로 다 얘기를 할 수 있는 내용이겠죠. 그러니까 그만큼 힘드니까 그렇게 당연히 얘기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네. 내부적인 속사정은 더 알기에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것 때문에 그 기대감을 통해서 뭐 오늘 굉장히 좀 크게 상승을 한 건데 또 시간 외에서는 또 흐름들이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추후에 전략을 좀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뭐 시간 외에서는 좀 더 체크를 해봐야 되겠지만은 내일장의 흐름들이 만약에 좋지 않다 한다면은 그때는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시는 게 매우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겠고 네. 신규 접근을 한다? 오히려 그거는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그냥 머릿속에서 좀 지우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추후에 이게 이전 사례를 좀 보자면은 HMM의 경우에도 2016년 그 워크아웃 당시 때 그 16,000원에서 6,000원까지 떨어졌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금호산업의 경우에도 20만 원에서 2년 동안 1만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뭐 마무리가 되든 안 되든 간에 나중에 결과적으로 본격적으로 진행이 된다 한다면은 그때는 주가 조정은 충분히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신규 접근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을 두지 마시고 다른 쪽에 관심을 두셔라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사는 왜 오르는 겁니까? 오늘 보니까 뭐 한화 시스템, 뭐 한국항공우주 굉장히 이런 날에도 강세를 보였다는 게 좀 놀랍더라고요. 예, 일단
뭐 방위 산업 대표 기업들은 경기와 무관하게 꾸준한 호실적을 이제 기록할 수 있는 그런 분야고 또 K방산 레퍼런스를 고려하면은 올해 대규모 공급 계약을 추가적으로 이제 체결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약간 좀 그 반도체주 차이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대안으로서 덜 오는 방위 산업주에 이제 베팅하는 그런 자금이 좀 유입되는 것으로 저는 보고 있고 특히 오늘 뭐 한국항공 우주산업 같은 기업들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뭐 투자 심리가 좀 양호한 편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별화된 실적 성장 이슈와 대규모 공급 계약 체결 가능성이 높은 K 방산에 대한 그 기대감은 뭐 지속적으로 저는 유효하다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아니 뭐 방산 쪽 연간 전체로 봤을 때도 좀 뭐 주도주가 될 만한 그런 그림이 좀 보이시는지 이게 예. 저는 사실 오늘 방산이 올랐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우주항공이 올랐다 이렇게 우주항공이요.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 네. 시스템도 사실은 우리가 방산 시스템도 있습니다만은 우주항공 시스템도 일단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우주항공으로 붙을 수가 있고요. 오늘은 사실은 AP 위성이 거의 뭐 20% 이상 또 상승을 했고 관련된 종목군들을 좀 이렇게 찾아보다 보면 우리가 이 종목들이 방산으로도 엮이고 우주항공으로도 엮이다 보니까 일단 그런 부분이 좀 보이는 것 같은데 저는 차라리 우주항공 부분이 조금 더 강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네.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번에 정책 관련된 얘기가 그다지 많지는 않은데 로봇 관련된 부분이 하나가 나왔고 우주항공 부분도 작년 말 정도에 일단 하나가 나왔거든요. 근데 네. 우주항공 부분에 나왔던 부분은 조금 묘한 게 전 세계가 우주항공으로 달리고 있는데 우리가 거기서 선두권을 차지할 수는 없다. 하지만 숟가락은 얹어야 되겠다. 뭐 그런 식의 보고서가 한번 나왔는데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오늘은 우주항공이 올랐다 이렇게 보시고 우주항공 부분은 계속해서 좀 봐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약간 폴란드 뭐 이거는 우주항공 얘기는 아니라 방산 얘기긴 합니다만 폴란드 쪽의 이슈가 뭐 올해 한 가지 좀 변수라고 그러던데 지금 뭐 폴란드에다가 어쨌거나 우리가 대출을 해주고 그걸로 우리 무기를 사가지고 공급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뭐 순탄하게 이루어질까에 대한 좀 의구심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 이제 그런 부분은 많은 나라는 아니고요. 일부 나라에서는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하기도 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보통 방산 관련된 종목이라고 하면서 현대 로템이라든지 여러 이제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기업들은 이제 거의 뭐 역사적 신고가 근처에서 움직이고 있는 종목군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 방산 K 방산이 독일이라든지 아니면 미국처럼 글로벌로 봤을 때 안정적인 매출처를 이제 내는 부분이 점프업이 되어서 네. 한번 여기서 주가가 한번 나를 수 있느냐 없느냐의 기로에 일단 서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폴란드라든지 여타 여러 부분의 얘기들은 사실은 약간 재탄 삼탕의 의미 자체가 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네. 여러분들이 오늘 올랐던 부분은 방산 쪽으로 방산이라고 묶지 마시고 우주항공 쪽으로 엮어서 보시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예, 싶습니다. 저기 뭐 자막에 보이잖아요. 폴란드 네. 방산 2차 계약과 관련된 저 내용 쫙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상반기적으로 뭐 계약이 체결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오늘 뭐 주가 상승의 배경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폴란드는 이제 우크라이나 옆에 위치하고 있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이제 장기화됨으로써 국방 역량과 능력을 이제 업그레이드 시킬 당위성이 있어요. 정권이 교체가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K방산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K방산은 적기 납품 능력이 상당히 뛰어나고 가성비가 너무나도 뛰어나고요. 또 K방산을 구매하면은 다양한 금융 서비스도 정부 차원에서 이제 지원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K방산을 거부하고 K방산 외의 제품을 구매하는 거는 현재 그 정부 입장에서도 폴란드 정부 입장에서도 좀 부담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약간 마찰은가 파열음은 있겠지만 K방산 대규모 수출 계약 뉴스는 폴란드 쪽에서 발생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폴란드 레퍼런스를 기반으로 다양한 뭐 국가향 공급 계약 체결 뉴스가 연내 확인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K방산 기업들 지속적으로 관심 필요하고요. 근데 이슈가 현재 주가에 너무 과하게 선반영됐을 때 추격 매수하지 마시고 네. 약간 주가가 좀 눌림목을 만들 때 좀 쉴 때 호재가 덜 반영됐을 때 그럴 때 관심을 가져야 시장을 이길 수 있는 성과가 도출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요즘 그리고 서학개미들 사이에서는 라부, LABU라고 하는 ETF, 이게 굉장히 뜨겁게 인기라고 합니다. 뉴욕 증시 제약바이오 3배 레버리지 ETF인데 최근 한 달 만에 38%나 급등을 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미국이나 우리나 연초부터 지금 제약바이오 헬스케어 이런 쪽에 관심이 굉장히 뜨겁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요거랑 관련이 좀 깊다고 할 수 있을까요? 일단 그 작년에 제약바이오가 너무 안 좋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그 금리 인하에 따른 기대감 때문에 첫 번째로 좀 반영이 되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두 번째로는 이 반응 자체가 이제는 좀 관심을 가져볼까가 두 번째 포인트가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를 통해서 끌어올린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다 보니까 이 점에 봤을 때는 제약바이오 쪽은 그래도 죄송합니다.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기회는 좀 더 남아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에서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은 정부 정책이 한 번 더 붙어야 됩니다. 정부 정책이 붙어야 되는데, 여기 그 재작년이죠. 2022년 10월 때 그때 당시 때 내용이 나왔던 게 제약 바이오 쪽에 그 디지털 바이오와 디지털 헬스케어만 나왔고, 순수 제약 바이오 쪽에서는 정책적인 모멘텀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네. 그런데 올해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12대 그 국가 기술을 통해서 봤을 때 첨단 바이오라고 해서 포함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추가적으로 들어가 있는 게 뭐 세포 치료 관련된 내용들이나 그리고 감염병 백신 치료 그리고 합성 생물학이 포함이 되어 있다 보니까 오히려 이게 지금 그 바이오 쪽에 로드맵만 추가가 된다 한다면은 오히려 상승시킬 수 있는 추가적인 요인이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물론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제약 바이오 기업들 중에는 전환사채를 발행한 기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이 전환사채를 발행한 기업들 중에 중소형주나 영업이익이든 재무적으로 좋지 않은 기업들의 경우에는 감사보고서 통과한 이후로부터 좀 확인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고 있어서 이 점을 좀 생각을 하시고 무작정 제약바이오 쪽에 무조건 투자를 하시기보다는 3, 4월에 대한 스케줄도 좀 확인을 하시면서 접근하시는 게 주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예. 제가 좀 추가적으로 분석을 드릴까요? 네. 바이오 쪽은 이제 과기미기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과기미기의 법칙이요? 예, 그러니까 과거에 기수출한 기업이 미래에도 기수출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레고캔 네. 바이오 케이스를 보자면은 레고캔 바이오는 빅파마들이 가장 관심이 있어하는 분야가 바로 ADC예요. ADC 치료제 플랫폼 기술을 기반으로 과거에 이제 기술 이전에 성공시켰고, 또 최근에 얀센향 기술 이전에 또 성공시키는 아주 멋진 성과를 이제 기록했고요. 그리고 과거에 레고캔 바이오의 기술을 이제 도입한 기업이 또 열심히 또 임상을 해서 그 임상 데이터가 이제 올해 이제 공개가 됨으로써 이 ADC 치료제 그 플랫폼 기술의 미래 가치가 이제 집중적으로 이제 부각이 될 수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약효지속형 플랫폼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도 잘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에 비만 치료제가 세계적인 열풍인데, 비만 치료제 시장이 아주 크게 추가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약효 지속형 플랫폼 기술이 탑재된 그런 비만 치료제가 나와야 돼요. 뭐 예를 들어서 2개월에 딱 한 번만 주사 맞아도 식욕을 억제시킴으로써 다이어트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치료제가 나오면은 그 치료제는 엄청난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근데 대한민국 약효지속형 플랫폼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의 대명사는 바로 한미약품이에요. 한미약품은 랩스커버리라는 그런 플랫폼 기술을 기반으로 과거에 대규모 기술 이전에 성공을 시켰습니다. 물론 기술 반환 케이스도 많기 때문에 약간 좀 과거에 좀 주가 변동성이 확대됐지만, 최근에는 좀 대형 제약사 중에서 유달리 긍정적인 흐름을 이제 보이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기업이 당뇨병 치료제로 개발하고 있는 신약품어 물질을 비만 치료제로 이제 적응증을 확대하기 위한 임상을 이제 적극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근데 임상 진도가 대한민국 기업 내에서 완전히 어나더 레벨이에요. 임상 3상 본격화 이슈가 이제 뭐 멀지 않은 미래에 이제 부각될 수도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네. 대한민국 비만 치료제 개발사 중에서 상업화 가능성이 가장 높은 기업은 한미약품이라는 것도 이제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 외에도 뭐 그런 게 있습니다. 이중항체 치료제 플랫폼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들도 시장이 예. 관심이 많아요. 뭐 대표적으로 뭐 에이벨 바이오 같은 기업인데, 에이벨 바이오도 과기미기 기업이에요. 과거에 대규모 기술 이전에 성공을 했고, 미래에도 추가적인 기술 이전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역시 종목 요정답게 임 대표님 종목을 줄줄 꺼내시네요. 네, 뭐 사실 이 시총 상위주들 중에서도 오늘 보면은 이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리고 셀트리온 이렇게 두 개는 뭐 거의 많이 하락을 안 했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만 봐도 그만큼 이쪽에 좀 기대감이 있다라는 얘기인데,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이번에 뭐 합병 이슈도 있었긴 했습니다만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뭐 메인 트랙을 발표를 맡게 됐다. 메인 트랙 발표를 맡게 됐다는 게 굉장히 큰 의미인가 보죠, 이게? 이제 일단 뭐 기술력이라든지 하는 부분을 인정을 받았다 이렇게도 되겠죠. 네.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도 이게 지금 보면은 메인 트랙 안에서도 순서에 따라서도 좀 많이 달라지는 그런 부분들도 일단 있고요. 단지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시장 안에서는
관련된 기업들을 보면 CMO라든지 하는 부분의 기업들을 보면 주가가 일정 부분 고평가되어 있다. 뭐 그런 얘기들도 일단 있고요. 네. 이번에 이제 사공장까지 돌아가는 부분이 이제 완벽히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투자에 대한 감가상각이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투자하실 때 실적의 레퍼런스 자체가 이전보다는 조금 약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일단 있으니까 그건 염두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셀트리온은 딱 생각을 해보면 우리 제약바이오를 제가 원래 좀 보자라고 하는 부분들 중에서 가장 큰 이유는 사실은 JP모건 컨퍼런스는 아니고요. 네. 공매도 금지입니다. 공매도 금지요. 그렇죠. 이제 6개월 정도 네. 공매도를 하지 않겠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제약바이오는 사실은 공매도 세력에 가장 직격탄을 많이 받던 그런 부분인데 이번엔 그런 부분도 일단 없다라는 부분 기억을 해두시면서 좀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셀트리온도 일단 나쁘지 않고요. SK바이오팜도 이번에 흑자 전환 부분이 일단 있는데 SK바이오팜 같은 경우에 이번 미국에서의 내전제 치료제 부분에서 2024년도에는 이제 MS 1위를 달성한다라는 부분이 대부분 그냥 요 부분은 거의 뭐 확정적이다. 뭐 시장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들 주 종목은 일단 좀 긍정적으로 제약바이오를 하기 싫다라고 하시더라도 방금 말씀해 주셨던 한미반도체, 그다음에 SK바이오팜, 셀트리온 중에 한 종목은 이번 2024년도 포트에는 반드시 넣고 가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가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또 강세 보이던데 이게 어쨌거나 헬스케어와 셀트리온의 합병 이후에 이게 굉장히 잘 간다는 걸 우리가 한번 봤으니까요. 그래서 또 이제 제약으로 몰려드신 분들이 있는 것 같거든요. 요 흐름은 언제까지 좀 우리가 보고 가야 될지. 이게 지금 스케줄링을 좀 잘 짜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지금 셀트리온의 경우에는 그 10일에 그 신규 상장 예정일입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따른 주가 흐름들은 어떻게 될지는 정확하게 예측을 할 수는 없지만은 조정도 좀 어느 정도 열어두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 특히 이번에 그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메인 트랙에서 서정진 회장이 이 합병과 관련된 진척도를 좀 얘기를 할 것으로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좀 명확하게 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결국은 이제 셀트리온 제약까지 이제 통합을 해서 연내 마무리가 된다 한다면은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가 좀 제일 중요할 것 같거든요. 물론 이제 기업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은 많은데 문제는 지금의 그 주가 상승의 요인은 결국은 통합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셀트리온 제약까지 이제 모두 통합이 된다 한다면은 그 다음 모멘텀은 뭐가 있을지는 아직까지 좀 퀘스천 마크다라는 말씀드리겠고 이제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좀 말씀드릴 게 뭐냐면 서정진 회장이 작년 그 3월에 이제 복귀를 했을 때 임기가 한 2년 정도였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1년 2개월 남은 시점에서 통합까지에 대한 시간을 봤을 때는 오히려 이 통합을 다 완료를 한 다음에 추가적인 뭐 중소형 M&A를 통해서 진행하는 것까지 마무리가 된다 한다면 서정진 회장은 은퇴할 가능성도 좀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통합을 완료된 시점이 오히려 주가는 그때부터 조정 가능성을 크게 열어두셔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겠고 지금까지는 좀 상승할 수 있는 요인들이 더 많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셀트리온 관련해서 미래 스케줄 간단하게만 요약해 예. 할까요? 이제 펀더멘탈 개선과 관련된 스케줄을 좀 소개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뭐 합병과 관련된 이슈도 중요하겠지만 그래도 기업 가치가 레벨업 돼야 주가가 많이 오른 상태에서 좀 주가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지 않는 거거든요. 일단 셀트리온은 이제 바이오시밀러를 개발하고 이제 생산하는 기업이고 그리고 합병된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유통하는 기업이었어요. 이 두 개 기업은 이미 완벽하게 이제 합병이 된 통합 셀트리온이 지금 현재 출범이 된 상태인데 올해 램시마 SC를 미국 시장에서 이제 런칭을 할 예정입니다. 레미케이드의 바이오시밀러가 램시마인데 레미케이드하고 램시마는 정맥 주사 제형이고 램시마 SC는 피하 주사 제형입니다. 그리고 휴미라 그 미국의 그 블록버스터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 대명사 휴미라도 피하 주사 제형이에요. 그래서 램시마 SC가 레미케이드 시장도 뺏어올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잘하면 휴미라 파이도 어느 정도 이제 갖고 올 수 있는 품목이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기존 그 램시마를 업그레이드 시킨 그런 의약품이기 때문에 마진이 많이 남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미국 내 침투율이 만약에 유의미하게 증가할 경우에는 여기에 연동돼서 수익성이 개선될 수 있고요. 그리고 바이오시밀러 사업을 통해서 번 돈 가지고 ADC 치료제 등을 개발하는 그런 신약 개발사로서의 어떤 성장 이슈도 중장기적으로 이제 부각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다만 우려가 되는 거는 제가 지금 설명해드렸던 어떤 미래 호재 등이 현재 주가에 좀 어느 정도 반영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약간 좀 시끄러울 때 말고 좀 조용할 때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다 끝나고 2월 정도에 조용한 어떤 매수 급소가 발생이 됐을 때 그럴 때 진입을 하는 게 신규 진입자 입장에서는 좀 더 유리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좋은 말씀들 주셨고요. 자, 지난해가 우리가 좀 미래 성장 가능성이 좀 큰 기업들, 이런 기업들의 굉장히 기대감을 갖고 투자하는 한 해였다고 한다면 뭐 올해도 그 흐름이 계속 이어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앞서 우리 강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좀 국면이 전환이 돼서 이제는 뭐 실적이 좀 잘 나오는 기업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봐야 되는 시점이 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렇다면 어떤 섹터를 좀 봐야 되느냐 한 분씩 좀 추천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강 대표님은 어떤 갑자기요? 섹터? 네. 사실 이제 내년은 사실 개인적으로 좀 많이 머리가 조금 복잡한 해긴 합니다. 실적으로 만약에 간다면은 우리 요즘 여전히 아직 그 우리 시장이 작년의 여파에서 못 벗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좀 보이고 있는데 실적은 그냥 명확하게 나올 수 있는 업종군들이 몇 개가 있죠. 조선업종 실적 무조건 나올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금융에서 은행 실적 무조건 나올 수 있고요. 그러니까 네. 금리 인하기에도 은행들은 실적이 좋아지는 가장 주된 이유가 금리가 올라가고 내려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는 대손이 어떤 식으로 대손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대출 금리하고 그다음에 예금 금리가 어떤 식으로 변화하느냐거든요. 예를 들어서 금리가 떨어질 때는 금리가 떨어지면 대출 금리는 늦게 낮추고 예금 금리부터 먼저 낮춰버리면 예. 이런 부분이 예대 금리 마진 자체가 더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그러면 은행주들도 일단 나쁠 것 같지는 않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 항공주들 이번에 여행 갔다 오신 분들은 다 느끼셨을 겁니다. 비행기 꽉꽉 찹니다. 엄청 많이 들어가세요. 예, 근데 주가 안 올라오거든요. 예. 최근에 여행 갔다 오셨나 봅니다. 뭐 예. 말할 수 없고요. 하여튼 네. 그냥 항공주라든지 아니면 카지노라든지 실적이 올라오고 있는 종목군들이 전혀 안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실적 베이스로 간다면 그들 종목으로도 시장의 눈 자체가 돌아갈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성장주로 간다면은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 정상이 이제 예전에 비정상이 정상으로 돌아가는 해가 2024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이번에 중국 때문에 약간 좀 애매하긴 합니다. 중국의 경기가 살아나야 디램 경기도 살아나는 그런 부분이 나타날 수가 있을 터인데 어찌되었든 반도체 부분에 예전에 디램, 낸드 프레시 메모리 부분의 업황이 그대로 좋아지고 이제 회복이 되고 다른 부분, AI라든지 하는 부분의 성장세까지도 붙어주는 그런 부분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반도체 깔고 하시고 만약에 시장이 2월달에 실적에 눈을 돌린다면 방금 말씀해드렸던 그런 부분도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조선금융, 항공, 반도체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실제 뭐 10월 가장 최신 데이터 보니까 국제선 여행객 수가 코로나 직전에 한 94% 정도 따라왔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소장님은 어떤 거 보시겠어요? 일단 그 여행주는 그 주가만 잘 올라갔으면 좋겠고 저는 여행을 못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네. 같고요. 오히려 저는 좀 다른 섹터도 좀 확인을 해보자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반도체나 바이오는 일단은 유망할 것 같으니까 패스를 하고요. 추가적으로 저는 이제 6G와 양자 그리고 사이버 보안 쪽을 챙겨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특히 이제 6G의 경우에는 이번 연도부터 R&D 6G R&D에 대해서 정부에서 4천억 정도 투자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스텝이 2026년 때 6G를 진행을 하고 2028년 때 상용화를 시작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 좀 길게 남아있는 모멘텀이긴 한데 결국은 6G를 통해서 내용이 나온다면은 결국은 통신주가 부각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 그걸 통해서 사이버 보안이 필요할 것이고 그다음에 양자 암호, 그다음에 더 이제 파생돼서는 AI나 로봇 쪽도 가능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통신주와 양자 암호 그리고 사이버 보안도 챙겨볼 필요는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당장 실적주는 아니지만 그런 기대감들이 좀 있는 유망주로서 지목을 해주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임 대표님. 예, 반도체 소부장 위주로 저는 포트를 짜는 게 현재 시점에서는 좀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적 모멘텀이라는 거는 이제 직전 분기 대비 실적이 증가해야 되고 또 전년 동기 대비로도 실적이 증가해야 되는데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 중에 직전 분기 대비 전년 동기 대비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기업들이 저는 나름대로 즐비하다고 보고 있고요. 네. 지금 메모리 반도체 재고가 좀 유의미하게 특히 디램 같은 경우에는 소진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슬슬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마이크론이 이제 가동률을 이제 언제 올릴지 지금 저울질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마 그 시점은 올해 2분기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반도체 소재 기업들의 실적이 퀀텀 점프를 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디램 가격이 올라가는 가운데 가동률까지 이제 상승해 버리면은 소재 기업들의 실적 성장 모멘텀이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부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소부장 중에서 반도체 소재 기업을 잘 이렇게 공부하셔갖고 2분기 어메이징한 실적을 기록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을 선별해서 1월, 2월, 3월 저점에 잘 공략한다면은 4월, 5월, 6월 중으로 고점 매도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장이 아니라 기업에 투자하라. 피터 린치의 이 격언을 이젠 좀 떠올릴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좋은 기업을 보고 계신 분들이다라고 한다면 시장의 하락은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